아침 햇살이 병원 복도를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지만 대식의 마음만은 깊은 겨울처럼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그는 혼자서 진료실 앞 의자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검사 결과지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종양의 크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의사의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가 대식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말은 마치 사형 선고처럼 그의 가슴 깊숙이 박혀들었어요. 대식은 고개를 푹 숙인 채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 가족들한테는 아직 말하지 마세요. 대식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4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살아온 가장으로서 마지막까지도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특히 지금처럼 무철과의 법정 분쟁으로 온 가족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는 더욱이나요. 병원을 나선 대식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평소라면 30분이면 도착할 집까지의 거리가 오늘은 끝없이 멀게만 느껴졌어요. 길가의 상점들, 지나가는 사람들, 모든 것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버지. 뒤에서 들려온 익숙한 목소리에 대식은 깜짝 놀라며 뒤돌아봤습니다. 석진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석진아, 너 여기 왜? 대식은 얼굴에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그의 창백한 얼굴색과 떨리는 목소리를 석진이 놓칠 리 없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어디 아프세요? 석진의 예리한 질문에 대식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진실을 말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진 것이죠. 아니야, 그냥 정기검진 받으러 왔다가. 하지만 석진은 이미 아버지의 손에 들린 진료 차트와 처방전을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석진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어요. 아버지, 이게 뭐예요? 석진이 떨리는 손으로 대식이 떨어뜨린 서류 중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종양 정밀 검사 안내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거든요. 석진아. 대식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이미 모든 것을 알겠다는 절망과 충격이 가득했어요. 아버지가 정말 아프신 거예요? 석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어젯밤 해숙의 생일 가족 모임에 나타나지 않았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단순히 피곤해서 일찍 쉬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이런 큰일이 있었던 거였습니다. 석진아, 아직 확정된 건 아니야. 더 정밀하게 검사해봐야. 대식이 아들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석진은 이미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최근 며칠간의 행동들이 모두 설명되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석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해숙 엄마라는 이름이 떠올랐어요. 석진아, 너 아빠 어디 있는지 아니? 무철이가 아빠를 고소했다는 소식을 들었어.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해숙의 다급한 목소리에 석진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아버지의 건강 문제도 모자라 이제는 법적 분쟁까지 겹친 것이었거든요. 엄마, 지금 아빠랑 같이 있어요. 곧 집으로 갈게요. 석진은 통화를 끊고 대식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어깨가 이전보다 훨씬 더 축 처져 보였어요. 40년 친구와의 법정 다툼과 건강 악화라는 이중고를 혼자서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 저희가 몰랐던 사이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석진의 말에 대식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석진아, 아빠가 너희들한테 실망스러운 아버지였을까?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질문에 석진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묵묵히 희생해온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아버지,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저희에게 최고의 아버지셨어요. 석진이 대식의 팔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어요. 앞으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병원을 벗어나 집으로 향하는 부자의 뒷모습은 어느 때보다도 쓸쓸하고 무거워 보였습니다. 석진은 아버지를 부축하며 걸으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제가 아버지를 지켜드려야겠어. 무철 아저씨든 누구든 아버지를 괴롭히는 사람들과 맞서 싸우겠어. 하지만 석진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무철의 복수가 얼마나 치밀하고 냉혹한지, 그리고 이것이 단순한 친구들 사이의 다툼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여보세요? 대식 씨. 해숙의 떨리는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대식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이미 서너 번째 시도였지만 계속 연결음만 무기력하게 울릴 뿐이었습니다. 해숙은 임시로 머물고 있는 작은 원룸에서 초조하게 방안을 왔다 갔다 했어요. 벽에 걸린 시계는 오후 2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미진아, 내 아빠한테 또 전화해봐. 해숙이 다급하게 말했지만 미진의 표정도 어머니 못지않게 어두웠어요. 엄마 아빠가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걸 어떡해요? 분명히 무철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러시는 거예요. 미진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 앞에서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바로 그때 해숙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석진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어요. 석진아, 너 아빠 어디 있는지 아니? 해숙은 전화를 받자마자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엄마, 지금 아빠랑 같이 있어요. 그런데 석진의 망설이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전화 너머로 무언가 심각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직감한 해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엄마, 나중에 집에서 자세히 얘기 드릴게요. 지금은 석진아, 엄마한테 숨기지 마. 무슨 일인지 지금 당장 말해. 해숙의 다그치는 목소리에 석진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가 병원에 다니고 계셨어요. 그 한마디가 해숙의 세상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해숙은 전화기를 꽉 쥔 채 말문이 막혔어요. 병원? 왜? 어디가 아프신데? 아직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석진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해숙은 전화를 끊고 미진을 바라봤습니다. 두 여자의 눈빛에는 같은 절망이 담겨 있었어요. 미진아, 내 아빠가 아프시다는데. 해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혼을 했다고는 하지만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아프다는 소식에 그녀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거든요. 엄마, 설마 아빠가 무철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병이 난 건 아니겠죠? 미진의 말에 해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무철에 대한 분노가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그 나쁜 놈이 어떻게 40년 친구를 이렇게까지 몰아붙일 수가 있어? 해숙은 주먹을 꽉 쥐며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노보다 더 큰 것은 두려움이었어요. 만약 대식이 정말 크게 아프다면, 그리고 무철의 소송으로 당첨금까지 잃게 된다면. 미진아, 우리 어떡하지? 해숙의 목소리는 거의 울음에 가까웠습니다. 당첨금도 무철이한테 빼앗기고 내 아빠마저 아프시면 우리는 정말 갈 곳이 없어져. 바로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미진이 문을 열자 배달기사가 등기우편을 내밀었어요. 김대식 씨 댁 맞나요? 네, 그런데 지금 안 계신데요. 그럼 가족분이 대신 받아주시면 됩니다. 미진이 우편을 받아보니 발신인이 법무법인이었습니다. 그 순간 미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엄마, 이거. 해숙이 급히 다가와 우편을 뜯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온 서류를 본 순간 두 사람은 완전히 절망에 빠졌어요. 민사소송 접수 통지서. 무철이 정말로 대식을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미진아, 이제 정말 끝이야. 해숙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병과 법적 분쟁, 그리고 당첨금을 잃을 위기까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거든요. 엄마, 우리 아빠한테 빨리 연락해서 남은 돈이라도 빼내야 해요. 미진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생존에 대한 절박함이 가득했어요. 그래, 그래야 해. 무철이가 우리 돈까지 다 가져가기 전에. 해숙은 눈물을 훔치며 다시 대식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어요. 한편 같은 시각 미진의 집에서는 광식이 불안한 표정으로 아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언제 오시지? 광식이 혼자 중얼거리며 시계를 바라봤어요. 평소 같으면 벌써 돌아왔을 시간이었거든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미진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심각했어요. 여보, 무슨 일 있었어? 광식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큰일 났어. 미진이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병원에 입원하셨다는데 게다가 무철 아저씨가 아빠를 고소했대. 뭐? 장인어른을 고소했다고? 광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는 그동안 무철을 존경해왔던 터라 더욱 충격이 컸어요.
그럼 우리 당첨금은 어떻게 되는 거야? 모르겠어. 아마 다 날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 미진의 말에 광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당첨금이 유일한 희망이었거든요. 미진아, 그럼 우리 지우 교육비는 어떡하고?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아빠가 아프시다는데. 미진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편에서도 돈에 대한 걱정이 떠나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미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해숙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미진아, 내 아빠한테 연락해서 당장 은행 가자고 해. 남은 돈 다 빼내야 해. 전화 너머 해숙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하지만 아빠 상태고 뭐고 없어. 무철이가 우리 돈 다 가져가기 전에 서둘러야 한다고. 해숙의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를 들으며 미진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건강도 걱정되지만 동시에 가족의 미래도 걱정됐거든요. 알겠어요, 엄마. 제가 아빠한테 연락해 볼게요. 전화를 끊은 미진은 광식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눈에도 같은 불안이 가득했어요.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가족들의 운명이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무철은 마치 얼음 조각처럼 굳어진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40년 우정 따위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한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한무철 씨, 정말 합의 의사가 전혀 없으신 건가요? 담당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랜 경험을 가진 그도 이렇게 냉정한 고발인을 보기는 처음이었거든요. 보통은 친구나 가족 사이의 분쟁이라면 어느 정도 감정의 여지를 두기 마련인데 무철의 태도는 완전히 달랐어요. 합의요? 무철이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40년 동안 나를 속이고 배신한 놈과 무슨 합의를 하라는 거죠?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와 배신감은 마치 얼어붙은 용암처럼 뜨거웠습니다. 그래도 오랜 친구 사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혹시 오해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경찰관이 다시 한번 중재를 시도했지만 무철의 반응은 더욱 차가워졌어요. 오해요? 하하. 무철이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서늘한 분노만이 있었습니다. 제 복권을 훔쳐서 수십억의 당첨금을 가로챈 게 오해인가요? 제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제 건물까지 차지하려던 게 오해인가요? 무철의 날카로운 반박에 경찰관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무철이 제시한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한무철 씨, 그럼 정말로 끝까지 가시겠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럼요. 김대식이란 놈이 감옥에 갈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무철의 단호한 대답에 경찰서 안의 공기마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경찰서 입구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석진이 대식을 부축하며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천천히 걸으세요. 석진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민원실까지 들렸습니다. 무철은 그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 무철과 대식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40년 친구였던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전쟁터처럼 차갑고 살벌했어요. 대식의 얼굴은 병원에서 받은 충격과 피로로 창백했지만 무철의 표정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무철아. 대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무철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무철은 대답 대신 차가운 시선으로 대식을 훑어볼 뿐이었어요. 대식 씨, 이렇게 나오시는군요. 무철이 일어서며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경찰서까지 오시다니 혹시 자수하러 오신 건가요? 무철아, 우리 대화 좀 하자. 40년 친구잖아. 대식이 간절하게 말했지만 무철은 고개를 저었어요. 40년 친구요? 그 40년 동안 당신이 날 어떻게 속여왔는지 이제야 알겠더군요. 무철의 날카로운 말에 대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석진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무철 아저씨,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석진이 참다 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지금 얼마나 힘드신지 아세요? 건강도 안 좋으신데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시면. 건강이 안 좋다고요? 무철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럼 건강 핑계대고 죄를 안 짊어져도 된다는 말인가요? 그게 아니라. 석진 씨, 당신 아버지가 무슨 짓을 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무철의 차가운 질문에 석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그도 아버지의 구체적인 잘못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지 못했거든요.
제 복권을 훔쳐서 수십억을 가로챈 것도 모자라 제 건물까지 빼앗으려 했어요. 이게 40년 친구가 할 짓인가요? 무철의 말에 석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거든요. 아버지,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건가요? 석진이 대식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대식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석진아, 아빠가 잘못했다. 대식의 인정에 석진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평생 정직하다고 믿어왔던 아버지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무철 아저씨, 저희 아버지도 나름의 사정이 있으셨을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라고요? 무철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습니다. 그럼 제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 아내와 아이들이 거리로 내몰렸을 때는 생각 안 하셨나요? 무철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경찰서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이쪽을 바라봤어요. 무철아. 대식이 다시 무철을 불렀지만 무철은 등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김대식 씨, 법정에서 봅시다. 더 이상 할 말은 없어요. 무철이 민원실을 나가려는 순간 대식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무철아, 정말 이렇게 끝낼 거야? 40년이 그렇게 가볍더냐? 무철은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지도 않은 채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40년이요? 그 40년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김대식 씨, 당신은 제게 친구가 아니라 가장 큰 적이었어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무철은 경찰서를 나갔습니다. 뒤에 남겨진 대식과 석진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을 뿐이었어요. 아버지. 석진이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대식의 어깨는 이전보다 훨씬 더 축 처져 있었어요. 석진아. 아빠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대식의 목소리는 깊은 후회와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한편 경찰서를 나온 무철은 차 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네, 한무철입니다. 김대식 관련 건 끝까지 밀어붙이겠습니다. 어떤 합의 제안이 와도 거절하세요. 무철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재산 추적도 철저히 해주세요. 한 푼도 숨기지 못하게 말이에요. 전화를 끄는 무철의 눈빛에는 복수에 대한 확고한 의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40년 우정은 이제 완전히 끝난 것이었어요. 카페 민들레의 한적한 2층 테라스에서 아진과 동민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의 따스한 햇살이 두 사람 사이로 스며들었지만 아진의 표정만은 어둠에 가려진 것처럼 무거웠어요. 아진 씨, 커피 식어가는데 안 마셔요? 동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아진을 향한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아진은 커피잔을 바라보기만 할 뿐 쉽게 입을 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동민 씨, 죄송해요. 요즘 집안일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아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건강과 무철과의 법적 분쟁, 그리고 가족의 미래에 대한 불안이 그녀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거든요. 아진 씨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도 편하지 않아요. 동민이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며칠 전부터 아진에게 특별한 제안을 하고 싶어 했지만 그녀의 상황을 고려해 계속 미뤄왔거든요. 사실 아진 씨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동민의 말에 아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진지한 톤에서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제주도 말이에요. 동민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 친구가 제주도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데 새로운 셰프를 찾고 있어요. 아진 씨만한 실력자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제주도요? 아진이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한 것이죠. 네. 서울에서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새로운 환경에서 새 출발을 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동민의 제안은 진심이었습니다. 아진이 가족의 무거운 짐 때문에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조건도 나쁘지 않아요. 주거까지 제공하고 급여도 서울보다 훨씬 좋을 거예요. 동민이 차분하게 설명했지만 아진의 표정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동민 씨, 정말 고마운 제안이지만 아진이 망설이며 말을 시작했어요. 저 못 갈 것 같아요. 그 순간 동민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진의 거절 이유가 궁금했어요. 왜요? 가족 때문인가요? 그것도 있지만 아진이 말을 흐렸습니다. 사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제주도로 떠나는 것을 막는 더 큰 이유가 있었거든요. 혹시 동민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듯한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어요. 한태하, 그 사람 때문인가요? 동민의 직구에 아진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곧 대답이었어요. 아진 씨. 동민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한태하 씨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잖아요. 아진 씨를 좋아한다는 확실한 신호도 보내지 않고 있고. 알아요. 아진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태아 씨가 저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도, 제가 일방적으로 좋아하고 있다는 것도.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마음이 말을 안 들어요. 태아 씨 없는 곳으로 가는 상상을 하니까 너무 무서워요. 아진의 솔직한 고백에 동민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진심으로 좋아하는 여자가 다른 남자 때문에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큼 힘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아진 씨는 한태아 씨가 아진 씨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아세요? 동민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그 사람, 아진 씨를 그냥 편한 친구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진이 고집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태아 씨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 아진 씨. 동민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아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기다리기만 하는 건 아진 씨에게 독이에요. 아진 씨는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어요. 동민의 따뜻한 손길에 아진은 잠시 동요했습니다. 그의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동민 씨. 저는 아진 씨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옆이든 아니든 상관없이요. 동민의 말에는 진정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진의 마음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카페 1층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금옥 누나, 아진이 여기 있어요? 태아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아진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리던 사람을 만난 것처럼 말이죠. 동민은 그런 아진의 반응을 보며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진의 마음이 얼마나 깊이 태아에게 빠져 있는지 확인하는 순간이었거든요. 아진아. 태아가 2층으로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진은 무의식적으로 머리를 만지며 자세를 고쳤어요. 안녕, 동민 씨도 여기 계셨네요. 태아가 나타나며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주로 아진에게 향해 있었어요. 아진아, 너 괜찮아? 아버지 일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텐데. 태아의 걱정 어린 말에 아진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자신을 걱정해주는 태아의 모습이 너무 고마웠거든요. 응, 괜찮아. 고마워. 아진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동민은 그런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데 아진아, 혹시 시간 있으면 같이 저녁 먹을래?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서 맛있는 거 사주고 싶어. 태아의 제안에 아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좋아. 아진이 즉답하는 모습을 본 동민은 마음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제주도 제안에는 그렇게 망설이던 아진이 태아의 저녁 제안에는 망설임 없이 답하는 모습이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거든요. 그럼 저는 먼저 일어날게요. 동민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아진 씨, 제주도건.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제 제안은 언제까지나 유효하니까요. 동민이 떠난 후 태아가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제주도가 뭐야? 아, 그냥. 동민 씨가 제주도에 일자리가 있다고 해서. 아진이 대충 둘러댔습니다. 제주도에 가게? 왜? 태아의 질문에 아진은 순간 기대감을 품었습니다. 혹시 태아가 자신이 떠나는 것을 싫어하는 건 아닐까 하는 기대 말이에요. 그냥 새로운 도전을 해보라고 하더라고. 아, 그렇구나. 하지만 태아의 반응은 아진이 기대했던 것과 달리 담담했습니다.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서울에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보다는. 태아의 말에 아진의 마음은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떠나는 것에 대해 전혀 아쉬워하지 않는 태아의 모습에서 아진은 그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동민이 옳았습니다.
태아는 정말로 아진을 그저 편한 친구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녁 어스름이 내려앉은 진태의 작은 아파트 안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금옥은 소파에 앉아 배를 감싸며 불안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진태는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초조해하고 있었어요. 금옥 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 보이는데. 진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금옥의 임신 상태가 계속 불안정해 보였거든요. 괜찮아요. 그냥 규태 오빠 걱정이 되어서. 금옥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계속 배를 움켜쥐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어요. 바로 그때 진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규태 형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어요. 형. 진태가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진태야, 나야. 괜찮지? 전화 너머로 규태의 지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며칠간 숨어 지내느라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형, 어디 계세요? 안전한 곳인가요? 진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응, 일단은 안전해. 그런데 진태야. 규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금옥이는 어떻게 지내? 많이 힘들어해. 형. 금옥 누나가 여기 계세요. 직접 얘기하시겠어요? 진태가 금옥에게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금옥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오빠. 금옥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규태의 목소리에는 깊은 죄책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오빠, 언제 돌아와요? 저 무서워요. 금옥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미자 언니도 저를 차갑게 대하시고 무철 아저씨는 저한테까지 화를 내시고 오빠 없으면 저 어떻게 해요? 금옥아. 규태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임신한 금옥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미안했거든요. 조금만 더 참아줘. 내가 어떻게든 해결하고 돌아갈게. 정말이에요? 약속해요. 약속해.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꼭 돌아갈게. 규태의 다짐에 금옥은 잠시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아파트 아래에서 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계단을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진태와 금옥은 서로를 바라보며 긴장했습니다.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쿵, 쿵, 쿵.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평범한 방문이 아니라 마치 경고를 주는 것 같았어요. 누구세요? 진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진태 씨, 문 열어주세요. 할 말이 있어요. 문 밖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진태와 금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바로 무철의 목소리였거든요. 오빠. 오빠. 금옥이 작은 소리로 규태를 불렀지만 이미 전화는 끊어진 상태였어요. 금옥 씨, 어떡하죠? 진태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무철이 여기까지 찾아왔다는 것은 규태의 은신처가 발각되었다는 뜻이었어요. 최진태 씨, 안에 계신 거 알고 있어요. 문 안 열어주시면 더 큰일 날 수도 있어요. 무철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진태는 할 수 없이 문을 열었어요. 무철이 현관에 서 있었는데 그의 얼굴에는 지난 며칠간의 분노와 피로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철이 냉정하게 인사하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시선은 즉시 소파에 앉아있는 금옥에게 향했어요. 금옥 씨. 무철이 금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규태 어디 있어요? 저는 몰라요. 금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몰라요? 무철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전화 통화하고 있던 것 같던데요. 무철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규태의 휴대폰 위치를 추적하고 심지어 진태의 집까지 감시하고 있었거든요. 무철 아저씨, 금옥 누나는 임신 중이에요. 너무 놀라게 하지 마세요. 진태가 금옥을 보호하려 했지만 무철의 차가운 눈빛은 변하지 않았어요. 임신했다고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무철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규태가 제게 한 짓을 생각하면 임신한 여자든 누구든 봐줄 생각 없어요. 아저씨. 금옥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규태 오빠가 잘못한 건 맞아요. 하지만 제발 조금만 봐주세요. 저희 아이만이라도. 아이요? 무철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아버지가 뭘 했는지 알게 되면 어떨까요? 사기꾼의 아들로 살아가는 기분이 어떨까요? 무철의 잔인한 말에 금옥은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바로 그때 무철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탐정사무소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네, 찾았어요? 무철이 전화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네, 위치 확인됐습니다. 시내에서 약 40분 거리 모텔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전화 너머의 대답에 무철의 입꼬리가 차갑게 올라갔어요. 좋아요. 주소 문자로 보내주세요. 전화를 끊은 무철이 금옥과 진태를 바라봤습니다. 찾았네요. 무철의 말에 금옥은 절망했습니다. 아저씨, 제발이요. 규태 오빠를 용서해주세요. 금옥이 무철 앞에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무철은 그녀를 말렸어요. 금옥 씨, 무릎 꿇지 마세요. 임신 중인데. 무철의 말에는 미묘한 복잡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금옥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안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규태만은 용서할 수 없어요. 40년 동안 저를 속이고 배신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해요. 무철이 현관으로 향하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금옥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저도 같이 갈게요. 규태 오빠 혼자 두지 마세요. 안 돼요. 진태가 금옥을 말렸습니다. 누나 몸 상태가 어떤데요? 그런 곳에 따라가면 안 돼요. 하지만 금옥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괜찮아요. 규태 오빠가 혼자 무철 아저씨를 만나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금옥이 일어서려는 순간 갑자기 아! 하는 소리를 내며 배를 움켜쥐었어요. 누나! 진태가 급히 금옥을 부축했습니다. 금옥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아파요. 금옥이 신음하며 말했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가 임신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이죠. 무철도 그 모습을 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차가운 표정을 되찾았어요. 최진태 씨, 금옥 씨 병원에 데려가세요. 무철이 냉정하게 말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규태를 찾으러 가겠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진태는 금옥을 급히 병원으로 데려가야 했고 무철은 40년 친구와의 마지막 대결을 위해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과연 이 복수극의 끝은 어떻게 될 것인가? 모든 것이 마지막 국면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대운빌딩 1층 로비에서는 미자가 혼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찢어진 23빌딩 계약서 조각들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지난 며칠간 쌓인 분노와 배신감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어요. 어디서 도망간 거야? 최규태. 미자의 목소리가 텅 빈 로비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8년간 쌓인 모든 원한이 담겨 있었어요. 잡히기만 해봐. 가만 안 둬. 미자는 주먹을 꽉 쥔 채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믿었던 금옥마저 규태를 위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무철이 내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여보, 규태 찾았어요? 미자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응. 위치는 파악했어. 곧 끝날 거야. 무철의 차가운 대답에 미자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의 복수가 성공하는 것은 다행이지만 동시에 무철이 점점 더 차가워지는 모습이 걱정스러웠거든요. 여보, 너무 멀리 가지는 마요. 복수도 좋지만 우리 가족이 더 중요하잖아요. 미자의 걱정 어린 말에 무철은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미자야, 나도 알아. 하지만 이건 끝내야 해. 규태와 대식이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호구로 살 수밖에 없어. 무철의 단호한 말에 미자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조심해서 다녀와요. 너무 늦지 말고. 응, 알겠어. 무철이 대운빌딩을 나서려는 순간 미자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여보, 규태한테 전해줘요. 금옥까지 이용해서 증거를 숨긴 것은 절대 용서 안 한다고. 미자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무철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한편 시내에서 40분 거리의 낡은 모텔에서는 규태가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며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며칠간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숨어 지낸 그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어요. 진태한테서 연락이 왜 안 오지? 규태가 휴대폰을 확인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아까 통화가 갑자기 끊어진 것이 신경 쓰였거든요.
그때 모텔 주차장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규태는 그 차를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설마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무철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차가운 눈빛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무철은 모텔 관리사무소로 직행했습니다. 301호에 머물고 있는 손님 있죠? 네. 그런데 누구시길래? 경찰입니다. 수배 중인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어요. 무철이 거짓말을 하며 수사관증을 흉내냈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시는데. 모텔 직원의 대답에 무철의 입꼬리가 차갑게 올라갔어요. 3층에 올라온 무철은 301호 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문을 3번 두드렸어요. 똑. 누구세요? 안에서 규태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규태야, 나야. 무철이야. 무철의 차가운 목소리에 문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문 열어봐. 할 말이 있어. 한참의 침묵 후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규태가 창백한 얼굴로 나타났어요. 무철아. 오랜만이네, 최규태. 무철이 냉소적으로 말하며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허름한 모텔방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이런 곳에 숨어 지내는 게 어떤 기분이야? 무철의 조롱에 규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철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무철이 웃었지만 그 웃음은 섬뜩했습니다. 40년 동안 나를 속이고 배신해놓고 미안하다는 말로 끝낼 생각이야? 무철아,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민용이 수술비 때문에. 민용이 핑계야? 무철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럼 내 가족은 어떡하라고? 내 아이들이 거리로 내몰렸을 때는 생각 안 했어? 규태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무철아. 정말 미안해. 내가 어떻게든 보상할게. 보상? 무철이 규태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40년 우정을 배신한 걸 어떻게 보상할 거야? 내 복권을 훔친 걸 어떻게 보상할 거야? 무철의 분노에 찬 목소리에 규태는 벌벌 떨었습니다. 그리고 금옥까지 이용해서 증거를 숨긴 것까지. 너 정말 사람이야? 무철아, 금옥이는 내가 시킨 게 아니라. 그만해. 무철이 소리쳤습니다. 더 이상 변명 듣기 싫어. 그때 무철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자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금옥이 병원에 실려갔다고 하네. 임신 중인데 스트레스 받아서. 문자를 본 무철이 규태를 노려봤습니다. 이것 봐. 내가 저지른 일 때문에 임신한 여자까지 병원에 실려갔어. 뭐라고? 금옥이가. 규태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금옥이 어떻게 됐어? 아이는 괜찮아? 지금 와서 걱정이야? 무철이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야. 규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무철아, 나를 어떻게 해도 좋으니까 금옥이만은 건드리지 마라. 건드린다고? 무철이 비웃었습니다. 내가 언제 금옥 씨를 건드렸어? 너 때문에 저절로 병원 간 거지.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점점 더 살벌해졌습니다. 40년 우정의 마지막 장면이 이 허름한 모텔방에서 펼쳐지고 있었어요. 최규태, 이제 정말 끝이야. 무철이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내일 아침에 경찰서에 자수해. 그게 마지막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럼 금옥이는? 우리 아이는?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나는 더 이상 상관없어. 무철이 문으로 향하며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대식이도 곧 법정에서 만날 거야. 40년 친구들과의 마지막 만남이 되겠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규태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절망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모텔을 떠나는 무철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복수는 달성했지만 왠지 마음이 허전했거든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복수의 끝에 무엇이 남을까요? 다음 화에서는 더욱 극적인 전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 이야기를 이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